승리 이런 건 너무 어렵고 집에서 밥 하다 보면 밥이 안 진 걸 밥이 치면 마시는 그 경제민주화나 우리가 어떤 사회에 어떤 좋은 사회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경제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시각이 경제민주화이고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택배기사님들이 지금 올해만 지금 열 몇 명이 지금 과로사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집마다 택배 엄청 쓰시잖아요. 너무 고맙고 이분들이 과로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한 분은 10월 8일날 숨지신 CJ 대한통운 그분은 80이 넘은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아들인데 오늘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나간 거예요. 오늘은 더 늦어. 그리고 저녁 7시에 쓰러져서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새벽 1시에 동료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들어가서 씻고 또 새벽에 나가야 돼요. 잠을 못 자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2시에 들어와서 5시에 나갔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경제민주화가 어려운 게 아니다. 바로 이런 일을 개선하는 게 경제민주화다. 그럼 어떤 이득이 있느냐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이 한 5만 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택배 터미널에 가면 산더미 같은 택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막 온라인 주문하면 그 보내주는 회사들이 그 택배 터미널로 갖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 기사들이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짐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든 무슨 대형 마트든 슈퍼마켓이든 그러면 그게 이제 쌓여있으면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분류를 해요. 자기 이쪽 우리 노원 A구역이다. 그러면 A구역으로 물건을 분류해가지고 자기 차에 싣는 게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단가가 없어요. 공짜 작업입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이 진이 쫙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1시부터 이제 겨우 뭐 김밥 대충 떼고 1시에 나가신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시에 딱 나가가지고 400개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10시간이 이제 그때부터 걸리면 1시에 나가면 11시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보면 택배 10시나 11시 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저께 집에 들어가는데 12시쯤이었는데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쏜살같이 문이 열려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딱 보니 택배기사입니다. 제가 그 시간까지 택배를 하고 있는 것도 놀랐지만 손살같이 뛰는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아직 안 끝났어요. 표정이 차를 댔다 시동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그래서 하루에 400개 정도 이분이 이분이 말을 남기고 쓰러지신 분이 420개를 남겼다고 카톡에 써놨거든요. 420개 하면 얼마 걸릴까요? 10시간이면 제가 계산해보면 1시간에 42개잖아요. 1, 2분에 하나씩을 해야 된 거예요. 와, 1, 2분에 어떻게 다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로사로 숨이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이야기만 해도 저는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택배분들이 숨지면 동료 택배기사들이나 택배연대 노조나 이런 노조나 동료 노동자들이 추모를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택배 힘내세 택배 노동자님들 해가지고 택배 소비자들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광화문 오늘 수십 명이 모였어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니까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제발 그만 죽게 좀 해주세요. 이건 과로사 한 게 아니고 과로사를 당한 거다. 저는 이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많이 계시는데 원래 경제는 경세재민의 준말이거든요.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게 경제입니다. 경세재민의 준말 경제. 그러니까 경제는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대기업이나 재벌만 떼돈을 벌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막 산재로 죽어도 팔아서 죽어도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경제의 본질은 그 나라의 그 사회의 그 시대의
생활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오전에 분류 작업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는 거잖아. 돈도 못 받고. 그럼 오전에 분류 작업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라. 그러면 전국에 한 3, 4천 명 일자리가 생긴대요. 그러면 지금 청년 실업 심각한데 우리 청년들 분류 작업만 새벽부터 나와서 낮 1시까지 하고 월급 2, 300만 원 받으면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자리도 필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체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알바를 했거든요. 분류 알바를. 밤새 크리스마스나 설이나 추수가 보면 물량이 엄청 쌓였으니까 밤새 분류하거든요. 근데 알바 단가 꽤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짭짤했던 기억이 나요. 일자리가 3, 4천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님들은 과로가 덜 하겠죠. 아침에 푹 주무시고 낮에만 뛰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단가가 택배를 하나 나르면 어머니 택배 하나 나르면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좀 떨어져서 너무 근접하면 안 되니까 살짝 거리고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대략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택배 이용할 때 이제 2,500원 3,000원 내는 건 아실 테고 이용하시니까 이 기사님들한테는 600원에 700원이 떨어져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2,000원 3,000원 내는데 우리 느낌에는 그 사람들 한 2,000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 해주는 사람들이 예, 조금씩 무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이 택배로 과로사로 써진 유가족 어머니 저기 배우자가 올린 그래도 우리 남편 600원 받고 이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라 단가가 너무 싸니까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려주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기업을 너무 걱정을 해. 그러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망하면 안 되죠. 이 우리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절대 기업을 공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살자는 개념이지. 그럼 우리나라 대한 택배업계 1등은 누굴까요? CJ대한통운. 시장 점유율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냐? 올해 3천억. 택배는 몇 개를 나누냐? 1년에 16억 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충분하니까 3천억에 대한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그 중에 몇백억이라도 예를 들면 3천억이 영업이익이 2천억으로 줄어도 그 회사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절대 안 망하죠. 그 회사가 망하려면 적자가 나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인건비도 밀릴 것이고 임대료도 밀릴 것이고 협력업체 조합들도 밀릴 텐데 일례로 저는 정말 재밌는 사람들 만났어요. 저희들이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대부분 국민들이 안진걸 만에 왔다 응원해 주신데 꼭 보면 경제학 교수 몇 명하고요. 가끔 제가 몇 놈이라고 합니다. 경제학 교수 뭐 미국 유학 갔다 온 경제학 교수 꼭 시비를 걸어요. 기업은 뭘 먹고 사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요.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그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통신재벌 3사가 1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냐면 매출 아닙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 이익이 3.5조 원입니다. 딱 3개 회사잖아요. 3.5를 3개로 나누면 1.2조쯤 되겠죠. 한 회사가 1.2조를 1년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뭐냐면 통신 대기업들 잘 나가라 이겁니다. 거기 직원들 공부 많이 하고 들어왔겠죠. 대부분 대학에서 이공대 월급 많이 줘라 이겁니다. 투자한 주주들 많이 있겠죠. 배당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런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회사당 1.5조면요. 1.2조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냐면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통틀어가지고 1년에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회사가 1종 클럽을 하는데 3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탑 오브 탑이라는 거예요. 통신사들은. 금융회사들하고 지금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코로나19에도 흔들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 금융회사, 온라인회사, 통신사, 배달회사, 택배회사. 오히려 돈 더 벌어요. 이분들.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거 아닙니다. 예.
누구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다 힘들잖아요. 그냥 우리가 레토릭으로 다 같이 힘든 거 맞죠? 이 재난 상황에서. 그러나 이 상황에도 훨씬 더 돈을 나는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고통분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그겁니다. 이번에 제2차 재난지원금 1차 때와 달리 선별해서 주니까 지금 우리 강의 들으신 분 중에 받는 분도 있지만 못 받은 분도 많잖아요. 특히 원래 국민들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35세에서 64세가 빠졌어요. 지금 통신비 지원 못 받은 분들이 여기 수두를 해요. 이제 35세, 64세 대부분이니까. 4인 가구 기준이면 8만원을 지원 못 받은 겁니다. 8만원 우리 장돈 아니죠, 어머님들. 8만원 보려면 우리 이틀 정도는 알바해야 돼요, 가서. 지갑에 보면 커피 10번 먹으면 1번 공짜로 주는 쿠폰들, 머리 10번 깎으면 1번 공짜로 파마해주는 쿠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일일이 다 받잖아요, 우리. 안 해주면 굉장히 속상하고. 우리 동네에 본스치킨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 10마리 먹으면 1마리 공짜예요. 근데 이 나쁜 놈이 8마리 딱 쿠폰 찍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그 쿠폰을 애주증 이제 2마리만 더 먹으면 1마리 공짜다. 그래서 언제 이 2마리 빨리 먹어가지고 1마리 더 먹을 것이냐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아, 이제 2마리만 더 먹으면 1마리 공짜.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제가 본스치킨 본사까지 전화해가지고 새로 생긴 본스치킨, 각각 본스치킨 안내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2번 더 먹고 1번 공짜로 해준 걸 받아냈어요. 아니,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택배로 가자고요. 3,000원에 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택배사들이 비대면 시대 때문에. 그러면 망해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윤을 누리 시대에 큰 돈을 벌고 있는 만큼 그 중에 일부는 분류 작업할 때 사람을 뽑아서 투입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청년들이 거기에 몇천 명이 지금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구급 공무원 시험 보면 아시죠? 여러분 막 경쟁률이 10,000대1 막 그러잖아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늘어서 좋죠? 택배기사님도 과로사 안 해서 좋죠?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좋고요. 우리 국민은 택배 이용하면서 마음 덜 아프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사실 얼마나 이게 하면서도 너무 짠하고 불편합니다, 마음이. 저희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이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통신사업?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안드렸어요. 35세, 64세를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제4차 추경안 국회 통과할 때 그 예산이 빠졌거든요. 대신에 혹시 중학생 부모님 계세요? 중학생 부모님? 아니 솔직히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4분! 저도 중학생 딸이 있는데 이분들은 횡재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왜냐? 원래 4차 추경안에는 중학생 학부모 지원은 없었어요. 초등학교까지만 20만원 돌봄 쿠폰을 아이들 있는 집 조금 더 힘들었으니까 학교도 안 가고 사실 원래 우리 부모님 마음은 애들 학교 보내는 건 좀 싫은 거 아니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부모까지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중학생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생만 힘드냐. 네, 어머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초등학생 부모님만 힘드냐. 사실 고등학생 정도면 비대면 수업이나 혼자 밥 차려 먹는 거 하지만 중학생은 좀 아슬아슬 걱정되니까 저도 중3 딸이 있는데 솔직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 맞벌이인데 둘 중 하나가 휴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4차 추경에서 통신비가 빠지고 중학생 20만원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20만원 곧 나와요. 추석제는 지금 안 됐어요. 새로 추가해서 곧 나오실 거예요. 나옵니다. 20만원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만원 벌려면 한 3, 4일 알바해야 됩니다. 이게 작은 돈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통신 대기업한테 제안을 했어요. 영업이익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35에서 64에 이번에 정부 관련한 거 예산 때문에 빠졌으니 국가재정이 힘들다고 빠졌으니 당신들이 한번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분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까지 들었어요. 동네 작은 건물주도
영업이익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입자들, 상가 세입자들 힘들까봐 30%에서 50% 인하를 해주고 있다. 그 임대인은 소득이 엄청나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다. 솔직히 다 힘드니까 자기 임대소득 뭐 한 달에 뭐 5, 600만 원 안 된 거 중에 뭐 100에서 200만 원 깎아주는 분도 많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상생이잖아요. 근데 통진재벌 3사한테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34세에서 65세 해주면 얼마가 더 드냐면 2만 원 깎아주면 5천 원, 만 원 정도 깎아주면 한 번 깎아주면 2,500억 정도가 들어요, 비용이. 근데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자, 생각하세요. 3.5조의 영업이익이 있어요. 거기서 그걸 국민들한테 고통분담했으면 2천억이 빠지면 3.3조가 될 거고 5천억이 빠지면 3조가 되잖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남는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근데 단 하나, 지금까지 통신재벌 3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업자들 경쟁도 안 하는 독과점 상태에서 지금 가입자가 7천만이거든요. 이동통신사. 인구수가 더 많은지 아시죠? 요즘 2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 사무실폰 갖고 다니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동통신 가입자가 어머니 아버지 7천만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통신사들 세계 최초로 5G 개통하고 국위 선양한 거 오케이 고맙다. 하지만 잘 안 터져요. 5G가 5G잖아요. 5G가 5G가 안 터져서 5G가 안 터져서 5G에 가슴 터지고 5G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제 오명을 쓰고 있는데 아니 10만 원 돈이나 받으면 잘 터지게 해야죠. 이게 경제,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입니다. 무슨 부당 요구 아니죠. 기업 망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한 대로 속도가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잘 터져야 안 터져요. 그러면 요금 환불 해줘야죠. 일부러 안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조금이라도 고통분담해라 안 하고 있습니다. 동네 건물주들도 동참하는 것을. 요즘 전통시장 가보면 그 상인 건물주 연합회가 막 우리 상가는 건물주들이 뭐 30% 인하줬어요. 그래서 상인연합회가 감사합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대자보도 써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버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정말 어려운 거 아닌데 뒤에 이제 여기 이제 바깥등록부 투쟁인 거고 제가 뒤에 제가 써놨어요. 여기. 전 정말 우리 경주 최부자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를 보되 옛날 경주 최부자 때 그 경주에 엄청나게 존경받았던 부자가 있는데 최부자 때라고 과거를 보되 진사에서 하지 마라. 지나치게 권력을 돈도 많은데 권력까지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돈도 많은데 권력까지 탐하잖아요. 막 재벌들이 정치까지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요즘 잘 아시는 박들기 씨가 그런 사람이죠. 재산이 600억에 건물도 엄청 있고 건설회사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국회의원까지 해가지고 그럼 국회의원이 냈으면 탐욕을 추구하던 건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국토교통이 이런데 알짜 상임만 있으면서 자기 가족한테 애처하게 공사를 몰아줬습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1번이 그런 거예요. 돈 많으면 권력까지 탐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은 많으니 재산도 너무 많이 가진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되 재산이 만석 정도 되고 2만, 3만석 되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사회 환원해라는 거. 뭐하러 그렇게 갖고 있냐? 하늘나라 갖고 있을 것도 아닌데. 어머니, 아버님, 솔직히 우리 생각해보자. 이건희 회장님, 좋아하는 분도 있고, 욕하는 분도 있고, 비판 많이 받아요. 재밌는 분이죠. 근데 70 좀 넘어서 쓰러지셨어요. 재산이 10몇 조예요. 지금 거의 10년대 누워 계시는데, 일설에 하면 자식들 상속 문제, 이재용한테 회사를 깔끔하게 물려주고 세금을 덜 내게 하려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 별명이 데몰리션맨, 냉동 상태로 있다. 이런 이제 옛날 영화가 있었거든요. 데몰리션맨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실제로 전혀 기동을 못하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70 좀 넘어서 쓰러지셔가지고 재산이 15조 뭐합니까? 10년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고 하늘나라에 단 하나도 못 갖고 와요. 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나 웨렌 버핏처럼 재산의 97%를 이미 환원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총수들 중에 재산을 사회 환원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으시죠? 미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그래서
한 엄청난 부자가 스님한테 저도 돈 좋아합니다. 무슨 돈에 초월한 사람 아니에요. 강입이 많이 심해요. 솔직히. 이건 괜찮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민들이고 중산층들은 서민 중산층들 돈 더 벌어야죠. 지금 상태보다 수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이겁니다. 이미 많이 번 사람은 좀 그만 벌어도 되고 서민들 중산층들 어머니 아버님 같은 사람들 좀 소득 좀 우리도 좀 기 좀 피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스님 제가 돈이 엄청 많은데 이것이 다 제 돈입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돈은 하나도 네 돈이 아니다. 어차피 하늘나라로 한 푼도 못 갖고 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네 돈이냐. 잘 생각해봐라. 너가 쓴 돈만, 너가 베푼 돈만 네 돈이 된다. 제가 그 글을 보고 굉장히 저도 나름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난하게 살지만 부지런히 이제 막 열심히 돈을 벌면 저도 딸한테는 조금만 주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딸이 막 견제를 해요. 집 붙는 제재 기부 좀 그만해라고 막.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과경부하게 대접해라. 저는 이 4번이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4번은 지금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 코로나19 시기에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정말 기업들이 정말 명심해야 되고 좀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마라.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 6번 사방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건데 최근에 굉장히 기분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요. 그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큰 회사인데 PC방에 게임을 궁금할 때 돈을 받거든요. 게임 사용료를. 지금 PC방들 너무 힘들잖아요. 3주간 영업정지 당하고 지금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놨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PC방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이제 노래방들이 이제 영업정지 풀려갖고 이제 노래는 이제 이렇게 조금 활기 찾았대요. 근데 그 게임을 제공하는 대기업 두 군데에서 한 달 동안 게임 제공료를 안 받기로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오뚜기 같은 회사는 추석 전에, 추석 후에 협력업체한테 돈을 줘도 되는데 추석 때 아무래도 뭐 상여금 들어야 될 때고 중소기업도 힘들 거 아니에요. 추석 전에 대금을 대기업들이 이렇게 뒤늦게 주는 경우는 봤어도 먼저 주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먼저 지급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삼성전자처럼 다 같이 이거처럼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긴 어렵잖아요. 대신에 이 와중에도 더 엄청난 돈이 있는 이미 엄청난 돈이 있는 분들 이 와중에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분들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협력업체, 일반 소비자, 자기 뭐 가맹점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이분들 해놨잖아요. 소비자들에게서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 그냥 경제민주화 그냥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미 많이 벌고 이미 엄청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허덕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겠어요. 자기가 100억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자기가 1년에 1조 버는데 모든 중소기업을 1조를 벌게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선의 경쟁도 있는 거 차이는 있는 거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함께 살게 해달라. 중소상도 함께 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역 이슈로 오면 저번에 제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받았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1인당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그것을 그냥 집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의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살 수 있도록 8월 30일 안에 모두 써라는 쿠폰 형식으로 준 거잖아요. 온라인 포인트라든지. 굉장히 아마 방송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돈 주는 건 처음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 이외에 그 전에 약간 있었어요. 대학생 학부모님들 한번 솔직히 손 한번 들어주시죠. 대학생 학부모님들. 지금 대학생 학부모님들 솔직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 제1차 재난지원금 전에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돈을 제일 먼저 받은 분은, 그러니까 예전에 기초생활보장 이런 흔히 말하는 옛날에 말하는 영세인들이나 극빈층 말고요. 내가 서민 중산층인데 나 빈민도 아닌데 국가가 돈을 주네. 제일 먼저 1호가 먼저 친환경 무상급이 있었고 2010년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값 등록금입니다. 보세요. 소득 3분위까지 한 학기 260만 원, 1년에 520만 원. 요건만 되면 성적이 평점 B 이상만 되면 소득 3분위까지는 1년에 520만 원 무상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데 너무 과도한 등록금으로 부모님이나 서민 저소득층이나 서민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산층이 이렇게 제도를 준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이런 제도들이 하나씩 드러나. 그 다음에 생긴 게 아동수당입니다. 미취학 아동 중 때까지만 딱 근데 너무 작아요. 10만 원. 출산율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10만 원 주고 애 낳으라 낳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솔직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100만 원 주고 생각해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유럽은 보니까요. 출산율이 프랑스가 어머님들 때 옛날에 프랑스 여자들 굉장히 자유롭고 헛되도 세가지고 옛날 표현입니다. 요즘 표현 아닙니다. 옛날에 어머님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했잖아요. 파리지엔 애들이. 지금 프랑스가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엄마들이, 가임기 엄마들이 평균 2명 정도 얘기를 낳는데 우리는 지금 1명도 날까 말까 하는 정말 세계 최저 출산율이 되는데 애 안 낳는 이유 뻔하죠. 너무 키우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미래도 불안한데 아이 낳아서 우리 행복하게 잘 자신 없으면 못 낳는 거죠. 당장 엄마 아빠가 살 집이 없는데 아니 옥탑방이나 막 반지 하나 전전하는 만약에 연인들 있으면 애 낳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생률을 높이려면 먼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 낳은 다음에 프랑스는 정확히 이렇게 했답니다. 일단 애를 낳으면 애 아빠가 누군지 묻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꾸 애 아빠가 누군지 묻고 나면 결혼했냐, 애 아빠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나면 너무 시달리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누구 애인지 상관 안 할 테니까 애만 잘 낳아라. 예. 한국처럼 자꾸 한국은 지금도 그 방송인 허수경이 이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애를 낳았는데 그 정자가 누군지 지금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기 아빠 누군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우리 일도 아닌데. 근데 프랑스는 아예 안 묻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애만 낳으면 무조건 도와주는 한 달에 50만 원씩 준대요. 한국 돈으로.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서 오십시오. 아이 한 명당 우리 딱 느낌에도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5, 10만 원 정도면 아이는 그래도 건사할 수 있잖아요, 느낌에. 근데 아동수당은 10만 원. 이것도 겨우 생긴 제도인데 너무 작죠. 근데 정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가 지금 급속도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 선배 선생님들 이제 노인 세대 되고 진입하고 저희도 이제 곧 있으면 서서히 진입해 갈 텐데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노인 세대는 누가 부양합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정말 피땀 흘려 세계에서 최장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저도 3남 1년인데 저희 또래 막 베이비 붐 해가지고 60년 70년 애들 막 3남 2녀 3남 3녀 막 많은 집은 막 5남 1녀 또 아들 하나 낳으려고 막 10년 1남 이런 집도 수두룩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키우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힘들었지만 이게 한국 경제에 엄청난 동력이 된 겁니다. 애들은 엄청 많았죠. 교육률은 높아서 교육은 다 시킨 거예요. 웬만한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엄청난 생산 현장에 뛰어드니 경제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인재가 뛰어드니까 임금도 낮게 형성이 된 거고요. 일꾼이 많으니까 이해되시죠? 일할 사람이 넘치니까 당연히 임금이 낮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이만큼 만들어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1년에 30만 명이 안 태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60만, 100만까지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경제도 문제가 생기고 많은 후배들이 태어나가지고 마을이 시끌벅적해서 동네도 아이음수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얘들이 세금을 내갖고 우리 어르신들 복지를 좀 챙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큰 위기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또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알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대한민국에서 세금도 조금 더 내고 이런 코로나19 국면에 함께 좀 더 도와주고 다른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자, 프랜차이즈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편의점주들이나 가맹점주 있어요? 주변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 중에 이제 이거 아까 국가장학금 제도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립대 등록금 고지서인데 서울시립대는 입학금은 영어 이과가 120만 원, 문과가 100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옛날에 이제 서울시립대 가난한 분들이 많이 갔어요. 지금 가난한 분들이 많이 가요. 전국적으로인데 등록금이 다른 국민대에 비해서도 절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울시립대 커트라인이 한 10년 정도 뛰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서. 옛날 서울시립대가 아니에요. 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데요. 전국의 부모님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관악산에 S대학을 가거나 관악산에 S대학 아시죠? 서울대학을 가거나 그것이 조금 어려우면 청량리에 있는 S대학을 가라. 우리 가까운 청량리에 서울시립대. 왜냐하면 등록금이 진짜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힘들잖아요. 사실 정말 평생 일해서 아이 겨우 대학생 이제 되면 다 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부터 돈이 더 드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1년에 최소 아이한테 등록금 플러스 나머지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어학연수로 가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안팎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 돌려받기로 하죠. 대부분. 이제 남자 형제 같은 경우는 형이 군대 가고 동생 대학 들어오고 동생 군대 가면 형 복학하고 자매 같은 경우도 여동생이 가면 오빠가 군대 가고 여동생은 이제 오빠가 복지 가면 여동생 휴학해서 알바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다음 이제 국가장학금 같은 게 생겨서 이제 좀 도움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 편의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하려면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동수당 아까 10만 원인데 지금 조건에서 20만 원 올리면 예산이 2배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해서 등록금 걱정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14조쯤이거든요. 근데 대학 자체 장학금이 3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정도 예산이면 대학이 무상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이제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얼마든지 알려드리는 건데. 그러면 11조 정도 한번 투자하자. 지금 국가장학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장학금으로 4조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니까 6조 정도만 더 올리면 대학 무상교육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결단 내립니다. 이명박 때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논란이 있는 그 사업에 23조를 썼잖아요. 아니 그러더니 23조 잘 뒀으면서 사람한테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돈 안 쓰냐. 차라리 대학 무상교육을 하자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꼭 하는 이야기가 돈이 없다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 돈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일단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래요. 올해 예산이 513조잖아요. 내년도 예산 550조 있습니다. 돈은 없진 않습니다. 자, 인구가 5천만이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7번째 나라입니다. 세계 8에서 10위권의 무역대국 경제대국입니다. 대한민국. 결코 돈은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외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만 1조가 넘는 대기업들이 3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적 이상이 더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촛불 시민혁명 같은 게 있어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도 아시아에서 수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나라들까지도 지금도 촛불 시민혁명 공부하러 옵니다.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혁명이 가능했냐고.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그래서 이 510조 다음 550조
내년 예산은. 그러면 만약에 대학 무상교육 하는데 6조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만 만약에 예산을 결단하면 지금 여기 아까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도 계셨고 대학생 학부모님, 고등학생 학부모님 등록금 걱정 없어진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등록금을 안 내는 부모님들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아이 하나당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준비해놨을 텐데 그 돈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그 돈은 일부는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으로 일부는 소비에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경제 회복으로 나눈 것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안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세계 경제가 힘들어도 당연히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더 잘 되겠죠. 중소상공인들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용도 늘리겠죠.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 갑자기 돼지갈비집을 였는데 장사가 잘 돼. 직원 한 명이었는데 막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2명, 3명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돼지갈비집이 잘 되려면 가서 돼지갈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돼지갈비를 먹을 돈이 자 먹죠. 애식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잘라버리잖아요. 집에 가서 그냥 햇반에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소비 안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이 늘어나야 되죠. 두 번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올 소득이 늘어나야 되죠. 세 번째, 정부에서 제1차 재난지원금처럼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공적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나야 되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우리 국민들 어디에 쓰고 계신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생활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그거 얼마씩 들어가는지 다 들어있잖아요.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이 하나당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식료품비. 이게 7대 부담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럽처럼 무상교육이나 무상요가 진전되면 월급은 그대로지만 쓰는 돈이 확 줄어드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만큼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온 건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미국에서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이나 케인즈주의에서 나왔던 해법입니다. 내수가 극심한 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저소득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기업들이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물건을 내놔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감원을 하겠죠. 해고를 하겠죠. 실업자가 늘어나죠. 그러면 국민들 소득이 더 줄어들게 되니까 소비가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공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사를 막 해가지고 우리 이제 탈책이 맨날 나오잖아요.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니 뭐. 근데 그런 공공공사만 늘린 게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에게 정부가 최대한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동시에 펼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간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 돼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다시 물건을 잘 팔아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했는데 코로나19 시대 해법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수출 위주 국가인데 수출로는 더 이상 활로가 안 뚫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수를 활성화해야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출을 대폭 줄여주거나. 아까 원래 정부 안대로 했으면 2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8만 원 통신비를 지원받을 뻔했잖아요. 여러분이야 자. 그 8만 원을 통신비를 안 냈으면 그 8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동네 가서 8만 원만큼 회식이라도 한번 이제 4인 가구 주면 만 원짜리 외식 2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여러분 앞으로 비교해보시 알겠지만 경기 진작 효과는 제2차 재난지원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동네에서 돈 쓸 수가 없잖아요. 다 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중소상공인들한테 영업정지하는데 200만 원, 영업 제한하는데 150만 원, 소득 줄였는데 100만 원 줬는데 그분들 돈 받아갖고 임대료 주고 있어요. 지금요. 밀린 임대료. 전혀 소비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돈도
시급하죠. 임대료가 밀려서 쫓겨나면 권리도 못 받는데, 그렇죠? 이게 그 정책도 좋은 정책이었지만 1차 재난지원금 비하면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돈이 513조 했는데, 그래서 그럼 국가부채가 너무 심각하다는데 정확히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3%밖에 되질 않습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GDP는 여러분 참고로 얼마? 1900조 정도 됩니다. 부채는 지금 현재 한 1900조니까 40%가 얼마예요? 190 곱하기 4, 760조. 그리고 43%니까 부채는 한 800조 정도 됩니다. OECD 국가대 가계 부채가 100%, 120% 넘어간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은 상당히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국가부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계부채는 얼마 될까요? 지금 가계부채는 우리는 국가부채는 아까 GDP 대비 40%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800조 안팎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계부채는 지금 GDP 대비 100%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600조를 돌파했어요.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죠, 여러분? 당연히 이자가 늘어나죠. 부채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이자가 또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24%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도 예대 마진은 엄청 많이 버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우리도 이 앞에 바로 우리은행을 끼고 들어왔는데요. 자, 제가 아까 통신 3사가 1년에 1.2조를 평균으로 벌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통분담 안 한다고 제가 열받았잖아요. 지금부터 금융지주회사들이 탐욕을 하면 더 놀라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통장 갖고 계신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입니다. 1년에 영업이익 얼마일까요? 통신사들은 그래도 우리한테 지금 통신 서비스라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돈을 버립니다.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죠? 90%가 여러분의 이자 주기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1년에 은행 하나당, 제가 말한 4대 금융주 하나당 영업이익 3조입니다. 3조. 상상을 초월한 돈을 벌고 있는데 뭐로 벌고 있다? 90%가 이자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19 시대에 뭘 해야겠습니까? 금융기관들이. 나이민, 옵티머스인 이런 걸 팔아야 되겠습니까? 서민들 망하게 이자를 낮춰줘야죠.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4%다. 저희들이 1%씩 낮춰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자가 한 달에 몇십만 원 내는 것이 몇만 원이나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들도 보면요. 국민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문재인 정부 들어 세상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정보 광일통부 관료들을 보면 통신재벌 3, 4편을 들어주고요. 그 사람들 평소에 친하게 됩니다. 여러 학歴인이 인맥으로만 몇 개 있습니다. 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 가시잖아요. 국민들 이자 걱정하고 있지 않고 이놈들이요. 어떻게 하면 은행들이 돈을 벌게 해줄까 이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먼저 국민 편을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들도 망하면 안 되니까 기업들도 그래도 잘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더 기업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통신요금이나 제가 막 정부에 주창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관료들이 반대합니다. 통신 3사가 앞으로도 투자할 일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3조나 되는 영업이익을 벌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이 지금 내 이자에는 예금에는 이자가 거의 안 붙어있잖아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물가 인상이라도 안 되니까요. 이자를 하나도 안 붙여주면서 대출에 한 뒷달같이 지금 주택담보를 제공해도 4% 5%까지 받고 담보대출이 아닌 경우는 10%까지 받고 심지어 신용카드사 캐피탈 여러분 돈 빌리면 아니면 20%까지 이자를 받습니다. 대입업체도 24%까지 이자를 받고 있고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데 그걸 내버려둡니다. 금융산업이 선진화돼야 된다는 미명하에. 금융산업이 국제화돼야 된다는 미명하에. 아니 어떻게 국민들은 가계부채 1600조로 너무 허덕이었고 동네에서 회식 한 번을 할까 말까 부모님하고 자식들끼리 막 얼굴을 붉히는 상황인데 은행들은 1년에 앉아서 이자수가 3조를 벌고 있다니까요. 3조를. 그거 이자로 은행들이 2조 벌면 어떻습니까? 1조 벌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1조를 버는 거예요. 그 2조를 차라리 국민들 이자를
줄여주는데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죠. 꼭 필요한 분들한테 무이자 대출이나 아주 저리의 대출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내놔야죠. 그것도 겨우 안 내놓다가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 피우니까 1.5% 대출 나온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그 1.5% 이자를 붙여서요. 대한민국 미래는 사람밖에 없고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대출 이자율 지금 얼마나 아세요?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도 아직도 1.8%는 맞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저랑 비슷한 대학 다녔던 분들은 이제 제가 대학 9일학번이니까요. 그때 제가 학자금 대출이 정확히 가고 있습니다. 8%. 그때만 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가 8에서 10%까지 됐습니다. 엄청 비쌌습니다. 계속 대학생 학부모들이 투쟁해서 1.8%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마이너스 금리 시절에 공부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1.8%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다양한 NGO들은 이런 다양한 캠페인을 합니다. 가계 통신비를 낮춰라. 국민들이 의료비를 폭등시킬 수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 같은 건 건강보험 너무 좋죠 어머님들.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보장성이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치료받으면 3,700~800원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이라 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문재인 케어가 잘 돼서 90%까지 가면 1,000원만 내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의료비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경제민족 복지국 하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어머니, 아버님들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치과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긴 제도가 그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그 전에 120만원, 130만원 임플란트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눈 아프셔도.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2개는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죠. 아니, 이미 한국의 부모님들은 40대, 50대 이미 이가 망가져 있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인데 65세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그래서 연령 하향해야 된다. 60살부터라도 임플란트를 2개, 65세는 임플란트 또 2개만 하면 3개, 4개 하시는데 3개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과에 안 가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서 안 가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치과에 가면 실장님이란 분들이죠. 실장님이란 분이 조용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치아를 그려놓고 체크를 막 합니다. 이 위에 엑스레이 찍고 난 다음에 이걸 임플란트로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액을 딱 W 딱 두는 날 아버님 370 정도. 저 1년 전에 그 이야기 듣고 아직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실장님 막 문자 보내가지고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이 더 늘어나요. 막 거주더라고요. 맞죠? 알죠? 그거 맞습니다. 늦게 갔을 비용 늘어나는데 어떻게 370 되고 치과 갑니까? 솔직히 내 키우기로 얻어기는데. 그러니까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경제민주화 제도가 금리인하 요구권입니다. 은행들이 턱없이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할 권리가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이자를 내고 계시는 우리 방송을 듣는 분이 있으시다면 추방하시는 분이 내일이라도 은행에 바로 나가십시오. 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건은 맞아야 돼요. 최근에 월급이 늘어났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상승을 받았다거나 증여했다거나 뭐 이런 약간 자신의 경제적 사역인 어떤 부나 지위가 조금이라도 상승했거나 또는 뭐 신용도가 개선됐다거나 아니면 원래 대출 빚이 많은데 그걸 다 갚았다거나 이런 어떤 요인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은행에다가 내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인데 지금 나 신용이 올라갔어. 월급도 늘어났고 제가 최근에 승진도 했어요. 또는 뭐 부모님이 저한테 최근에 증여해 주셔서 재산도 늘어났어요. 또는 뭐 대출 하나 갚았어요. 그런 요인이 생기면 금리 인하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질 않아요. 금융기관들이. 이건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카드비대도 적용됩니다. 심지어.
대부를 해준 모든 금융기관은 국민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요즘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런 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주택임차이나 상가임차인들도 건물주나 임대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하면 힘들잖아요. 건물집장이 힘들죠. 서울시에 가면 상가임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의 중재하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진상 세입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건물집장에서 소송하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 세입자가 너무 진상 부리는데 조정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행정부가 나서서 법률 안내도 해주고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이제 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건 해가지고요. 2016년도 우리 국민들이 3,769억의 이자를 돌려받았습니다. 효과가 있죠? 여기 나오네. 다스의 공익고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민을 속였는데요. 저 뒤에 김종백 선생님이 다스 직원이셨어요. 저분이 그걸 직원이니까 이명박과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폭로해가지고 이명박 씨가 구속된 겁니다. 온 국민을 속인 거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오늘 우리 디플 가실 건가요? 네. 저 늦어가지고 원래 안 되는데 디플이 따라와가지고 벌주 먹어야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라도 팔아드리고 김종필 선생님도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잠을 보세요. 땀을. 예. 부담이 돼. 예. 땀이 엄청. 30초만 쉬어요. 나이 늦게 왔으니까 30초만 쉬어. 3분. 한번 보세요. 아이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려고. 아니야. 약간. 그것도 예, 괜찮습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제가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시민들이 이렇게 깨어있고 공부하고 연대하면 대한민국 지금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절을 다 살아오셨잖아요. 세계에서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렸고 정말 저임금에 시달리고 내놓고도 파출소나 주민센터 가면 푸대접 당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당장 주민센터 이름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주민들이 알아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동사무소는 뭐냐면요. 동의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치의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에. 주민자치센터는 뭐냐면 그 동네 주인이 여러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셀프 가버넌스 한다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 알아서 운영한다는. 물론 그 정도의 뜻이 구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엄청나게. 요즘에 동사무소 가보면 이제 다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를 하니까 얼마나 친절해졌습니까. 옛날에는 면서기가 제일 무서웠죠. 그쵸? 순경하고 면서기가. 지금은 파출소 선생님, 경찰 선생님들하고 주민센터 직원들 불쌍하다 할 정도로 친절하고 주민한테 맨날 혼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복 입은 시민들에게 그분의 고생과 헌신에 만큼 우리가 예우도 다지고 존경도 해주고 처우도 개선해드려야죠. 소방관, 경찰관, 주민센터, 복지센터 직원들 있잖아요. 더 잘해드려야죠. 그러려면 그분들의 월급이 늘어나려면 월급도 좀 늘어나야 될 테고. 그래서 시민이 주인된 나라, 시티즌 플러스 유토피아, 시토피아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럴싸하죠? 시민의 나라. 선생님들과 저와 여러분들 나라. 박덕흠의 나라, 이명박의 나라, 이런 거, 박근혜 나라, 최순실의 나라,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건희의 나라, 이재용의 나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이나 저희랑 똑같은 시민이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처벌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세금도 제대로 되고 처벌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만 오셨으니까 이재용, 이건희 아이도 나왔으니까 이번 추석 때 우리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훈아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형을 소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런 나이가 났는데, 그 나훈아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요. 이건희, 제가 아까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쓰러지기 전에, 몇 해 전에, 생일잔치를 요란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남동의 대저 때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입니다. 참고로. 그것도 문제죠. 너 혼자 몇 명이 사는 집에 그렇게 엄청난 호화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전기세를 엄청 많이 낸다는 건 뭐죠? 그만큼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진 게 존경을 받으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불법 비리 저지고 맨날 노동자들 죽어도 남으라고 하고 전기세, 환경 그렇게 에너지나 펑펑 쓰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재밌는 게 연예인을 불러서 호화잔치를 하는데 한 번 연예인이 가면 2, 3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노래 몇 곡 부르고. 근데 나훈아한테도 연락이 간 거예요. 삼성 이제 이건 채찍근이. 나훈아 씨 이제 우리 이건희 회장님 생일인데 와서 노래 좀 불러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간 가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건희 삼성그룹하고 인연이 생기죠. 돈 3천만 원. 저한테 나갔으면 저는 분명히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고결한 삶을 싫어합니다. 일단 돈은 받아야죠. 저는 진짜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그동안 삼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쓴소리도 좀 숙이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 좀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우회적으로 덕담도 하면서 노동도 좀 존중해 이러고 왔을 텐데 저는 불러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나훈아가 너무 멋있게 그걸 거절했어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님들 나훈아도 팬이 될 것 같은데 저기 이건희 회장님 쪽 이제 채찍근 전하실 테니까 제 노래가 듣고 저는 여기 일단 안 갑니다. 제 노래가 듣고 싶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곧 제가 공연하니 와서 들으세요. 저는 국민들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이지 재벌 청수에서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너무 멋있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했던 곤조, 우리 한자는 근성인데 근성 있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는 재벌에 한 방 먹인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이제 이런 겁니다. 큰 돈 들지도 않는데요. 제가 장인들이랑 여기에 광화문에 있는 고려 삼계탕이었는데 이 턱 때문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서 결국 삼계탕 못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사장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경사로를 임시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를 사오셨더라고요. 얼마 돈도 안 들었대요. 이거 딱 이거 하나 설치하니까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 사니까 지역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을 텐데 휠체어 장애인들도 있고 또는 유아차를 끌고 가야 되는 경우는 저런 턱들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턱이 없는 무장벽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저기서도 우리가 시민운동 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식당에 저런 장벽이 있는 경우에 다 저런 걸 지자체가 예산을 사줄 수도 있고 동네 상인협회가 자기들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하나 때문에 장애인들이 너무 행복하게 삼계탕을 드시고 가셨습니다. 이런 것도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까 제 경제민주화 이야기에서 이제 편의점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 세계적인 잡지 타임에서 맨날 올해 인물을 뽑는데요. 항상 유명한 사람 뽑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언제부터 타임이 2006년도에는 YOU 당신들을 뽑았습니다. 일반 시민들. 이제 이 세계의 주인은 평범한 시민들이다. 참의 시민의 민주주의가 왔다. 네티즌들, 누리꾼들, 댓글 다는 분들, 촛불집 하는 분들, 이분들의 나라가 왔다는 거. 2006년 타임즈 표지 모델입니다. 실제로 YOU 올해 인물. 2011년 타임즈 올해 인물 프로테스터. 저항하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이 올해 인물이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부당한 삶에 맞서서 뭔가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공정이나 평등 요구하는 사람들이 올해 인물이다. 2014년 올해 인물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싸우는 사람들, 에볼라 파이터 엔조를 꼽았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거든요. 정확히는 빌 게이츠는 전 재산의 97%를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도 와이프랑 같이 벌기 때문에 평등하게 재단 이름도 빌 게이츠 재단이 아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진짜 모범적이죠. 부부가 같이 고생해 돈 벌었으니까 재단 이름도 부부를 같이 넣고 거기에 97%. 나머지 1%는 어디 갔냐? 딸 3명한테 나눠줬는데 그 1%가 어마어마하게 한 100억 된답니다. 예.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근데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재산의 97%, 웨런 버핏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부한 돈이 몇십 프로라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2017 올해 인물은 미투, 2018 올해 인물은 언론 자유에 싸우는 언론인들 이런 식으로. 2009년 올해 인물은 그레타 툰베리, 환경 파괴에 맞선 우리 학생 청년 전사. 오다가 라디오 듣는데 쓰레기 문제의 전문가 나왔는데 진짜 이대로 쓰레기 막 버리고 이렇게 낭비하면 이제 우리는 괜찮은데 저희까지는 대충 불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 10대 지금 태어난 애들 지금 10대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 어떡하죠. 미안해서 당장 인천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제 서울 경기가 안 받는다고 벗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곧 아파트에 또 대란 납니다. 이제 쓰레기 수거 안 해가면 아파트 이제 쌓이겠죠. 쓰레기 산이. 가만히 운전하고 오다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경제민주화니까 막 택배 이거 막 하려고 하면서 야,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환경 문제인데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배 아까 말씀드린 택배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니 지금 택배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스팸 보시면 그 다른 통조림에는 없는 뚜껑이 들어있죠. 노란 뚜껑. 희한하게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그 플라스틱 뚜껑도 쓰레기고 환경 파괴고 분리수거도 귀찮다. 그거 없애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아마 곧 받아들여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 때 쓰레기가 없어야 돼요. 무슨 그 아시잖아요. 맨날 무슨 포장이 너무 과대 포장이잖아요. 너무 포장 많잖아요. 그냥 진짜 슬림하게 오거나 아니면 일용품을 안 써서 배달되는 뭐 아무튼 이런 촉구해야 됩니다. 저는 귀찮아 죽겠더라고요. 너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으로 경제민주화 편의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경제민주화를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편의점인데요. 정말 쉽습니다. 최저임금, 우리 노동자나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500만 명의 최저임금 선의 국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 2번 많이 올렸습니다. 난리가 나서 작년 올해는 정말 평균 이하로 거의 안 올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랑 평균은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올릴 꼴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근데 그때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겠다는 여론을 만든 분들이 편의점 주분들인데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분들이.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기 보세요. 3,100만원 매출이 있지만 일단 본사에 물품대금 2,400만원 내고 로열티로 물품대금 2,400만 당연히 내니까 3,100만원에서 700만원의 돈을 번 것으로 느낌은 오잖아요. 우리가 동네 편의점 보면 다 팔고 매출이 3,100만원 한 달에? 근데 많이 벌었네 우리 느낌이 그렇잖아요. 겉보기도 화려하고. 일단 본사에서 물품 대금으로 2,400만 떼가니까 700만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700 많이 벌었네. 근데 알고 봤더니 본사가 로열티로 240만원 또 떼가는 거예요. 임대료, 건물 임대 100만원이에요. 카드 수로 35만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시대로는 70만원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인건비 250만원까지 주고 나니까. 자, 여기서 편의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분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사가 만약에 인건비가 250만 원인데 이 중에 최저임금이 알바 노동자 하나당 알바 청년이나 알바 어르신 하나당 20만 원 늘어났다 쳐요. 그러면 2명을 쓰면 40만 원 늘어났죠. 근데 만약에 본사에서 이때가는 240만 원에서 로얄티를 만약에 지금 편의점주들이
매출의 30%를 로열티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매출이 나면 350만 원 거기서 알아서 떼갑니다. 세금하고 똑같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25%면 어떻게 되겠어요? 25%.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50만 원 안 떼가고 250만 원만 떼가는 거죠. 그럼 편의점들한테 100만 원 이익이 생기죠. 근데 알바 청년 2명이나 3명 썼어요. 2명 쓰면 최저임금 20만 원 올랐으면 40만 원, 3명 쓰면 한 달 60만 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로열티가 10%가 떨어지면 오히려 1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 최저임금 60만 원 올려주고 40만 원 남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가장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가장 극명한 이유가 이겁니다. 가불병이 상생하자는 겁니다. 편의점 대기업들은 1년에 영업이익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열티 일부 주면 영업이익이 일부 줄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편의점들이 호황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내려도 영업이익이 그럴 수도 있고요.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주 오래하면 편의점주 주변에 친구분들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매년 한 35% 무조건 받습니다. 로열티. 아주 오래하면 협상에서 30% 정도? 또 이렇게 되게 말도 잘 듣고 꾸준하게 10년 넘게 하면 한 25%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몇 년은 30%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만 여기서 임대료만 카드 수료만 일부 줄어들면 최저임금 인상에서 알바들 또 행복해졌고 편의점주 입장에서도 너무 헐값이 아니라 제값 주고 일 시켜서 기분 좋고 대신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게 고스란히 비용으로 늘어나면 편의점들이 나 죽겠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로열티가 일부 거기에 연동해서 로열티가 줄어들었다든지 임대료 일부 그러면 살 수가 있잖아. 함께 살 수가 있잖아요. 편의점주하고 알바 청년은 완전 의리죠. 병이고 최소한 재벌대기업 편의점 지금 편의점 다 재벌대기업 하잖아요. 여러분 GS그룹이죠. 세븐일레븐 롯데그룹이죠. CU 보관그룹이죠. 보관그룹의 형제는 중앙일보그룹입니다. 홍석 종석계 형제라는 그룹입니다. 저걸 안 해주니까 편의점주들이 데모를 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한다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회의론이 엄청 커지면서 2년은 많이 올렸는데 2년은 거의 못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선에 살고 있는 노동자가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지금 최저임금 대부분 최저임금 받고 있다는 5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500만 명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지금 1.5%밖에 안 오르거든요. 물가 인상률을 하면 그냥 임금 동결입니다. 부자들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소득이 동결되거나 약간 줄어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서민들은 임금 동결이나 소득 줄어들면 당장 생존에 위기가 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요건 편의점은 로열티를 인하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2년을 많이 성공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2019년 1월 달에 정말 경제민주화 조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 누수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요. 금융위원회랑 청약 자격 비서관 등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신 분들은 체감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길 가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파리바게뜨죠. 뚜레쥬를 제tuk 완전 1등이 됐는데 이분들이 본사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신용카드 가맹 수를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폭 줄였으니까 정부에서 한 회사당 한 파리바게뜨 점포당 1년에 500만 원에서 550만 원이 신용카드 가맹 수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10억 매출이 나왔는데 카드 수수료가 3%라고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이죠? 2% 줄면 1,000만 원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1% 안팎 정도가 줄었거든요. 실제 2019 1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점포 하나당 규모에 따라 다른 평균적으로 500에서 550만 원 줄어들었어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자, 그러면 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소득이 500에서 50만 원이 늘어날 꼴이 되잖아요. 알바 청년 2명 썼잖아요. 최저임금이 15만 원이 올라갔어요. 30만 원 올라갔잖아요. 1년에 360만 원 늘어났어요. 파리바게뜨 편의점주는 가맹점주는 저한테 정확히 그랬어요. 최저임금 인상돼도 괜찮아.
2명 쓰는데 15만 원씩 올라가 30만 원 올라갔는데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나는 500만 원 줄어들었어. 오히려 애들 힘들게 사는데 대학생들인데 나도 더 주고 싶었는데 잘 뗐어. 10만 원씩 올려줬어. 가맹점 수수료 500만 원 줄어들었어. 나 150만 남았어. 저한테 직접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모두에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경제적 조건과 주체와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재벌 대기업 지금 제가 무슨 타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옛날 80년대처럼 뭐 노동자들이 노동해방을 주장해갖고 회사를 우리가 접수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갑과 병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끝에 자 신용카드사들은 다 누구죠? 중소기업인가요? 재벌 대기업은 신용카드는 전부 다 재벌 대기업만입니다. 규모경제가 줄여가지고요. 다 현대카드, 삼성카드 내놓으라는 재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권 카드도 다 아까 말한 1년에 3조나 버는 하나카드, 그 다음에 신한카드 다 이거 1, 2년 다 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벌던 거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당신들만 떼돈 벌면 안 되겠다. 지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수수료가 너무 과도해가지고 그 일들이 갑한테 시달리니까 병한테 올려줘야 될 최저임금을 못 올리니까 난리가 났다. 정부가 웬만하면 시장에 맡겨놔야 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개별하고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정책의 조정을 한 겁니다.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췄습니다. 법으로.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카드사들 망했나요? 카드사들 여전히 실적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카드를 너무 잘 써요. 지금도 지갑 안에 몇 개씩 계시죠? 이렇게 많이 카드사 가지고 있는 통신, 카드 우리 국민들 너무 애용을 잘해요. 방리담회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 있는 하나도 안 망했잖아요. 대신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정말 그 동네 중규모 마트들 있잖아요. 이마트 이런 데 말고 꼭 동네마다 가보면 무슨 진로마트, 태박마트 뭐 이름 하모니마트 꼭 있잖아요. 그 마트들. 그 마트들은 좀 규모 있는 데는 신용카드 가맹수로 1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데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그 마트에 가보면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세대금 올라가고 직원 막 감원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감원할 일이 없는 거죠. 이미 신용카드 가맹수로가 1000만 원 줄어들었으면 그 사람들 인건비 한 사람 인건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래도 임금 인상분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상공인이나 알바 청년이 그 신용카드 가맹점처럼 떼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기업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걸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안진걸 씨는 옛날 참여연대 출신이고 유명한 단체 민생경제연구소도 하고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저런 캠페인 하면 우리 동네에서 이걸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도 예를 들면 동네 편의점주나 가맹점주들 모임이 있으면 그분하고 동네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최저임금 오르면 힘들겠구나. 본사가 저렇게 많이 떼가니 같이 캠페인도 해주고 코로나19 때문에 임차 상인들 너무 힘든데 중앙정부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면 연말에 100만 원을 깎아주면 50만 원 연말에 세금을 환급해 주거든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도 통과됐으니까 동네 건물주 여러분 임차 상인들 너무 힘든데 저는 당사자는 아니죠. 우리 단골집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단골들이 어느 돼지갈비집 단골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주한테 아주 정중하게 카드 보내는 거죠. 임대료 조금만 몇 달이라도 인하해서 건물주도 어려우시겠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런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전통시장은 건물주들이 다 나서서 임대료 인하해 어느 전통시장 안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화의 영향도 받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의 여론의 영향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를 고통분담을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 함께 사는 문화로 가자는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있죠.
호주는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임차 상인이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 매출이 줄어든 거에 50%는 임대료를 깎아야 됩니다. 연동해가지고. 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 있어요? 이번에 영업 중지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동체를 위한 방역 때문에 강제로 문을 닫았잖아요. 3주를 문을 닫았는데 그분들 그 3주 동안 임대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임대료 나왔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너 영업하지 마 강제로. 그러면 또 올리려면 임대인의 임대료 징수도 그 기간은 동결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강제로 못 하겠잖아요. 그건 또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네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협조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몰라다 걸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가다 보니까 막 무슨 포장마차, 실내 포장마차에 안내문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몰라다 걸려서 영업정지. 여기 붙어져 있어요. 밤에 붙어져 있는 가게 잘 보세요. 그럼 그런 거 붙어 있는 데 있습니다. 몰라다 걸려가지고 9시까지만 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2주였나요? 그때 그 9시까지 해라 할 때 너무 재밌잖아요. 모든 술집이 9시에 문을 닫으니까 편의점 앞에 처음에 사람들이 짐을 친 거예요. 그 정부에서 편의점 앞에서 못 먹게 한 거야. 안팎에서. 사람들이 편의점에 술 나가고 동네 공원이죠. 벤치 뒤에 막 숨어서 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오랜만에 통금도 아닌데 세상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로나19에. 근데 최소한 그렇긴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가 정말 재벌대기업을 막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알아가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닫았으면 당연히 건물주도 임대료 징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건물주는 대출을 받았고 만약에 집을 사고 이자 받는 그 은행권에서도 이자 징수를 당연히 유예해야 돼서 다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아니 장사는 못하게 하는데 임대료 3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당연히. 그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죠? 실업자 되죠. 실업자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수가 침체됩니다. 국민경제 기체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선순환 구조로 만들자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소득을 두텁기로 갖고 돈을 쓰게 만들고, 부자들은 돈이 늘어나나 줄어들거나 소비가 일정합니다. 이게 소비 탄력성이 없다고 하죠. 경제학에서. 선생님들이나 저나 물론 이 중에 부자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산층들은 돈이 생기면 소비를 늘립니다. 소비 탄력성이 크다고 합니다. 내수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아까 혹시 버니 샌더스 동영상 보셨나요? 예, 버니 샌더스가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거의 대통령 될 뻔하다가 말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장이 그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들을 도와주는 건 도덕적으로 옳고 서민들은 그걸 당연히 소비에 더 활용하기 때문에 밀린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론입니다. 그게 버니 샌더스 아까 동양 전에 프랭클 루즈벨트가 하는 말이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항상 1, 2등이 프랭클 루즈벨트하고 링컨 이런 사람들 뽑힙니다. 그 이유가 정말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멋지게 펼쳤거든요. 미국 자본주의 망한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주의 예만 들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정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중재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또 본사들이 하는 행포 중에 그 편의점주나 가맹점이 전국에 한 30만 개 됩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요즘 다 가맹점이잖아요. 모든 물건을 본사가 제공하는 물건을 강제로 사게 만들어요. 근데 비싸게 사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다 김 선생 있죠. 김밥 맛있는데 본사 형태는 매우 바르지 않았어요. 김은 아주 발라요. 맛있어요. 본사는 어떻게 했느냐? 시중에 3만 원이면 쌀 수 있는 5kg의 쌀을 6만 원에 팔았어요. 서울시에 걸렸어요. 서울시가 고발했어요. 옛날에는 지자체가 이런 문제에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노원구, 서울시 요즘에 신경 써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굳이 검경까지 우리가 안 가도 지방 정부가 아니
우리 동네에서 장난하는 분을 저놈이 힘들게 하네? 검토해보니까 갈치야. 가맹사법이거든요. 가맹점을 보호하는 법은 가맹사업 공정화하는 법률이 준말인데 그 법에 보니까 이반을 고발했다니까 서울시에서요. 본죽은 어떻게 했냐면요. 또 본죽 관계자들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본죽은 그 우리가 프랜차이즈 보면 본사랑 이렇게 인테리어 똑같이 하잖아요. 그거 이제 회사의 일체성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건 지켜줘야 돼요. 어떤 편의점은 간판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해지된 사람이 있어요. GS25인데 그 GS25 있잖아요. 그 초록 그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찾아더라고요. 계약 해지됐다고. 선생님 이건 선생님 잘못한 것입니다. 간판 같이 만들지 않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본국은 인테리어를 같이 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2천만 원이면 되는 실내 인테리어를 회장의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회사한테 무조건하게 만들고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건데 아니 통행세 받으려면 좀만 받아야지. 너무 많이 받으면 탈나지. 서울시에서도 고발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못 올려주죠. 엉뚱한 돈을 너무 뺏기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미사피자도 그랬는데 유나피자집이잖아요. 저기 가맹본부가 25개 품목에 대해서 무슨 냅킨 이런 겁니다. 젓가락. 그 냅킨에 미스터피자 찍어놓고 막 100% 비싸게 받는 거예요. 시중보다 말도 안 되는. 서울시가 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상세히 말해서 25개를 품목을 자율구매로 하게 하니까 이 편의점주들이 그것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비용이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한 편의점주들마다 가게마다 50만 원 안팎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대요. 그러면 알바 청년 한 명 썼을 때 최저임금 20만 원 올랐다. 이게 상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가 어려운 건 아니다. 결코. 또 엄청나게 거창한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보면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적 경제 성장 및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 낙을 방지하고 경제적 조화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3조는 더 화끈한 조항입니다. 국가는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고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됩니다. 국가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자주조직을 발전을 보장하고 124조는 국가는 소비자 운동을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미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만 하면 자꾸 조선일보나 미국 유학 갔다 온 경제자들은 무슨 시장에 개입한다 자꾸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헌법에 다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모든 건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는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길하다가 사이다나 덴뿌라 요금, 덴뿌라는 안 하죠. 요즘. 튀김을 깎아달라는 캠페인을 안 하시죠, 선생님들도. 근데 교육비나 의료비나 통신비는 공공서비스이고 생활필수품, 생존필수품인데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되고 그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세다 비싸면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요즘은 집에서 탄산수 자체 제조기도 있대요. 그렇게 먹든 말든 알아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통신 지금 당장 우리 스마트폰 안 쓸 수 있습니까? 이거? 그냥 옛날에는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이제 휴대폰이 지금 생존 필수품 내버렸잖아요.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이걸로 안전정보 모든 정보를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통신이 너무 비싸서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고립됩니다.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만 지금 다 요금 자체가 얼마 쓰신지 압니다. 여러분들 최소 35,000원대 대부분은 60,000원, 70,000원대 가입되어 있는데요. 5G 쓰신 분은 10만원대 가입되면 제가 다 합니다. 평균 오래 되겠으니까 10,000원, 20,000원 내고 쓰자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3.5G에서 영업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안 망합니다. 통지자들 사업 안 하겠다면 우리가 접수해 샀죠. 영업이 1,000억만 남아도 하겠다 사람 수두로 갑니다. 진짜요. 영업이 1,000억이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너무 이야기 길게 했습니다. 늦게 온 주제에 너무 길게 했는데 다시 한번 채무자 때 교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그레타 툰베리 씨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구두 만드는 분들이에요.
요 이야기만 마무리할게요. 생활 속에 우리 그 텐디 뭐 이런 유명한 구두들이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30만원, 40만원짜리 시켜요. 좋아요. 특히 여성들이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구두 제화공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30만원짜리 구두만 얼마 받냐면요. 6, 7천원 받고 계세요. 하루에 제가 그 제화공들을 하는데 가봤어요. 성수동에 있고 신림동에 많이 있거든요. 아주 좁은데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옛날 그 벌집처럼 학고방 벌집 뭐 전태일 열사 그 평화시장 그런 데처럼 드라마나 영화에 본 것처럼 따닥따닥 붙고 본드 하루 종일 본드로 붙여야 돼요. 구두는 투제니까 냄새가 지독합니다. 식사 시간 10분이에요. 구두 만들다가 그 책상에 바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담배하고 커피 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야 단가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만들어야 될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밤 9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자영업자가 돼 있어요. 노동자가 아니라 사대보험도 없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그래서 2, 300만 원 받아요. 엄청난 기술자니까 우리가 느끼면은 구두와 장인의 손길로 만들었으면 그리고 뭐 많이라도 한 5, 600원 벌지 않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발 백화점들이 이제 30만 원 들어가면 백화점 떼가는 수수료, 그 다음에 테디 본사가 떼가는 수수료가 절반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제주는 고비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유명한 석담이 제주를 막 우리 제화공 선생님들이 부려요. 벌써 이분들이 다 수십 년 갖고 거의 손에 그냥 땅이 다 박혀있어요. 최고의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구두 정말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구두를 너무나 잘 만들어요. 신사구두. 근데 이분들은 수십 년째 월급이 거의 그대로서 200만, 300만 벌고 있는데 백화점하고 본사 있잖아요. 그 본사들은 30%씩 떼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다 웬만하면 절반 이상 다 떼가고 그 다음에 그 제왕들 부리고 있는 중간 정주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떼가고 최대 5만 이상을 주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 그렇게 엄청난 장인들한테 한 절반 주고 나머지 유통점들이 먹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력 이겁니다.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소득 주자는 겁니다. 뭐 뒤엎자는 건 아닙니다. 혁명하자는 건 아니에요. 혁명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혁명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이런 일들인데요. 아무튼 제가 늦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번 동네에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 뒤로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는 복사해서 드렸죠. 거기에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 넣어놨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요. 예, 채무자댁 상생. 예, 이제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뒷풀이 못 가시고요. 예, 선생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으면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제가 늦어서 오늘 정말 죄송하고요. 앞에 생방송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KBS 라디오 출연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 취지는 뭐 구체적인 예에서는 아마 이견 일부 있었다더라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만 하느냐? 아닙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노력하게 하고 대기업이나 재벌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하고 한편 우리 시민들이 정부의 시민들이 연계해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을 동네에서도 전국적으로 같이 펼치자고 계속 같이 캠페인하고 힘을 모으자. 이게 제 그 오늘 강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노원 지역의 시민단체들로 노원 지역의 경제민주화 단체들로 여러분들 또 힘을 몰아주시고 그러면 또 노원구, 인근 뭐 도봉구 이분들 또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고 그게 서울시에서 네트워킹이 되고 전국적 네트워킹이 되고 그러면 상가 세입자들 주택 세입자들 또 편의점주들 가맹점주들 최저임금 받는 분들 다 서로 네트워크에서 을하고 병들이 갑들에게 예의도 다하되 함께 살자로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세계 경제는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OECD에서 벌써 지금 코로나19에 제가 경제성장률 올해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선방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저희 오늘 이야기 들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